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경제 이슈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월 700만 원 버는 40대의 좌절, 무너지는 중산층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넉넉해 보이는 소득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처럼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40대 남성 직장인들이 그런 인식에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700만 원이면 상당한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네, 한 예로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월급 700만 원을 받지만 세금과 대출 이자, 아이 교육비, 부모님 지원금까지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A씨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중산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40대 남성 중 45.6%가 스스로를 하위층 또는 중하위층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인 53.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체감하는 소득 더 훨씬 낮게 느껴지는 이유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중산층의 현실을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수억 원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보유 여부에 따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최대 10억 원 가까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한국은 부동산인 걸까요? 이 같은 조건에서도 부동산을 보유했느냐, 이 여부가 자산 격차를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연 1억 2천만 원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0% 넘게 오르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지방 하위 20%와 비교해 무려 1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 수입은 늘진 않았는데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중산층, 그리고 없으면 하위층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단순한 수입 기준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인생을 갈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수저, 흑수저 담론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감 현실은 바뀌었는데 이 정책은 여전히 좀 소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소득 몇 천만 원으로 중산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산 보유 여부, 주거 안정성, 소비 여력까지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중산층이 흔들리면 소비 위축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삼겹살에 소주, 세계로 뻗는 K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음식과 술을 즐기는 모습이 해외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한국 고깃집에 삼겹살에 진로 소주를 찾는 손님들이 타가이라며 외치며 건배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타가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건배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한국식 건배 문화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K-건배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필리핀 여성은 한국 드라마에서 소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삼겹살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와 음주 문화 전체가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타가이라는 말 전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다라고 느껴지네요. 이제는 K푸드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산 진로 소주 수출량이 가장 많은 동남아 국가입니다. 2022년 이후 진로 소주의 필리핀 판매액은 전년 대비 42% 이상 증가했고요. 현지 시장에서 한국 소주 점유율도 67%를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소주의 파란병은 현지에서 K-파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는 진로 소주가 이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수출 쪽으로도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3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소주, 라면,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들의 고른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 내수 경기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 수출 확대가 국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점을 찾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며 식문화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생활용품으로 소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는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날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초등학생의 주식 공부, 확산되는 어린이 금융교육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경제 공부가 필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단순히 저금 습관을 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소비 습관 관리까지 실제 경제활동과 밀접한 교육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교육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 어떤 방식으로 금융을 배우고 있을까요? 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초, 중 등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주식 투자 대회, 일일 은행 체험, 용돈관리 가계부 실습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삼성전자, 하이브, 카카오 같은 국내 실제 기업의 주식 정보를 읽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수익률을 비교해서 토론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덕분에 참여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하루 5천 원을 어떻게 쓸까라는 소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금융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 실생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어린이 투자 교육 전문 학원이나 유튜브 기반 경제 콘텐츠 플랫폼도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에는 투자란 무엇인가,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왜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할까 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TF, 채권, 환율, 복리 개념까지도 차근차근 알려주는 심화 프로그램을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융교육에 대해서 뛰어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지식들 이 부모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이끄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의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된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리 준비시키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쇼츠,
틱톡 영상,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 환율 보기, 뉴스 속 경제 용어 해석하기 같은 활동을 하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쓰는 간편 결제 앱에 지출 한도나 용돈 자동이체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금융훈련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시대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교육 내 금융기초교과서 시범 도입도 예고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육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건전한 소비 습관, 저축 습관,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릴 때부터 경제 감각을 기르는 거 앞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처럼 경제 공부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에게도 금융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콘텐츠 시장과 교육 플랫폼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알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경제 이슈들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